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최신 기출문제인 29회 기출문제 문제풀이 특강 1교시 4부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9번.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2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번 평상시에 물을 많이 마신다. 4번 낮잠 시간이 점차 줄고 활동적이다. 5번 영양이 부족하고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욕창이라는 것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해서 바닥면과 접촉되어 있는 피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짓무르고 썩고 조직이 파괴되고 이런 게 욕창이죠.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요. 체위 변경을 잘 안 하는 대상자일 거예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욕창이 발생하겠죠. 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그러면 체위 변경을 잘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욕창은 발생 안 할 것이고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경우죠. 그래서 욕창 발생 잘 안 합니다. 그럼 언제요? 저체중일 때는요. 피부하고 뼈 사이에 근육과 지방층이 좀 있어줘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체중일 때는 그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욕창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비만인 경우는요? 우리가 의자에 똑같이 앉아 있을 때요. 비만인 사람이랑 정상 체중을 유지한 사람이 똑같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비만이신 분이 더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이신 분이 엉덩이 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압박이 크겠죠. 그래서 욕창 발생이 높습니다. 저체중도 안 좋고 비만도 안 좋은 겁니다. 3번에 평상시에 물을 많이 마신다. 좋은 습관이죠. 욕창 발생이 줄어듭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욕창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이 영양분은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좋겠죠. 자, 4번에 낮잠 시간이 점차 줄고 활동적이다. 낮잠을 잔다는 건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건데요. 그 시간을 줄이고 잘 움직이신대요. 그럼 체위 변경을 많이 하는 거니까 욕창 발생이 훨씬 줄겠죠? 5번에 영양이 부족하고 안 좋죠?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근육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근육의 부피가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죠. 우리가 뼈하고 피부 사이에는 지방층도 있고 근육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이 많이 줄었대요. 그러면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겠죠. 영양이 부족해도 아까 제가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영양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피를 타고 우리 세포들한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잘 공급을 못 해주겠죠. 그러면 세포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더 자세히 설명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0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창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준다. 2번.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3번. 욕창 부위의 오염물질을 알콜로 닦아준다. 4번.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당긴다. 5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에는 적어도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1번에 욕창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준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는요, 피부가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욕창이 발생한 주변 부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톡톡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혈액순환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주물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틀렸습니다. 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초기에는 냉찜질, 만성에는 온찜질, 그거는 근골격계 질환일 때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뭐 근육통이 있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났거나 삐었거나 이럴 때죠. 그래서 붓고 동통이 있고 이럴 때는요. 초기에 냉찜질을 해주고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준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거는 근골격계 문제고요. 지금 욕창은 피부계의 질환이죠. 이런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면 됩니다. 3번, 욕창 부위의 오염물질을 알코올로 닦아준다. 틀렸습니다. 알코올로 소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알코올로 소독하면요. 물론 소독은 되겠죠. 그런데 통증이 매우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세포도 알코올이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4번에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당긴다. 자, 겨드랑이는 위쪽이니까 위쪽을 잡고 끌어당기면 하체 쪽은 질질질질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찰에 의해서 욕창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적어도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앉아 있을 때는요. 휠체어가 됐든 의자가 있든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체중이 실리죠. 그러면 압력이 엉덩이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엉덩이 불쌍해져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이에요. 1시간 되기 전에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맞아요. 그쵸? 1시간이 되기 전에 엉덩이 뗄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수업을 너무 길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체위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엉덩이 들었다가 저쪽 엉덩이 들었다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다 우리가. 그러시면 체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 덜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마다 조금 더 길게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이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1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질환이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4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5번 자결감을 동반한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부계 질환이죠. 자, 대상포진은요. 말뜻만 해결해 보자면 대상포진이잖아요. 이 대가 띠 대자예요. 뱀, 띠 이런 거거든요. 띠, 상, 모양 상자죠. 띠 모양의 포진이 일어난다. 포진은 뭐 수포 물집 이런 걸 포진이라고 하거든요. 띠 모양의 수포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대상포진이에요. 답은 딱 나왔죠?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난다. 근데 그 수포가 그냥 수포가 아니야. 어떤 수포냐면 자결감을 동반한, 즉 타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신경계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 우리 척추 있잖아요. 그 부위예요.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 그러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신경, 좌우로 뻗어나온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하거든요. 쌍으로 그려야 되는데 얼굴에도 신경이 이렇게 뻗어나오고요. 자,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수두에 걸렸던 사람은요. 이게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이 신경세포에 이렇게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면역성이 떨어지면요. 여기서 막 증식을 해가지고 띠 모양의 수포를 요 신경줄 있죠. 요 줄을 따라서 수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한쪽에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암기 좀 해볼게요. 수두바이러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맨날 풍진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두바이러스 외워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야, 대상포진이 무슨 대수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는 대상포진이고 수는 뭘까요? 예, 수두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걸리는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두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했으니 세균성 질환이다? 틀렸죠. 무슨 질환이다?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이번에 항생제를 복용한다? 틀렸습니다. 세균성 질환이었다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세 번째,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틀렸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경을 따라서 한쪽으로 띠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얘가 혈액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증상이 이렇게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퍼지게 됩니다. 4번에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발생한다. 아니고 뭐라고요?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2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백내장, 3번 녹내장, 4번 황반변성, 5번 망막박리. 정답은요? 3번 녹내장입니다. 문제 너무 쉬웠죠? 정의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맞을 수 있는, 외웠기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2단원 감각기계에서 눈의 질환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백내장하고 녹내장 두 가지밖에 우리 책에는 안 나왔어요. 따라서 1번, 4번, 5번은 배운 바가 없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백내장, 녹내장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백내장과 녹내장의 정의, 특징, 이런 것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다음에 백내장이 나오더라도 맞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녹내장이 답이었으니까 녹내장부터 보자면 녹내장은요, 여기 정의 그대로예요. 안압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눈 안쪽에 압력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경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 신경이거든요. 이게 손상됐으니까 잘 못 보게 되겠죠.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질병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구에 통증이 동반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백내장과 구분되는 특징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녹내장은 통증이 있고요. 백내장은 통증이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녹내장은요.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그림으로 조금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녹슨 못 있죠. 녹슨 못을 내 눈에 대고 통통통 박아요. 와, 그럼 너무 아프겠죠. 그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때 이 녹슨 못이 녹내장의 녹이고요. 통통은 통증이 있고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녹내장이다. 이렇게 외우실게요. 너무 잔인한 방법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암기할게요.
요거와 대조적으로 백내장은 통증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내장요.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구의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져서 여기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이 신경은 우리 뇌 쪽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녹내장이고요. 백내장은 여기서 어디가 문제냐면 이 수정체가 문제인 겁니다. 수정체는 여기 하늘 색깔로 보이는 렌즈 부분이 수정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뿌옇게 하얗게 변해서 백태가 낀다 그러죠. 백내장은 뭐라고요? 백태가 끼는 거예요. 어디에? 수정체에, 렌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 끼면 안경에 뿌옇게 뭘 칠해 놓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수정체가 뿌얘져서 이게 렌즈인데 그래서 이렇게 빛이 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동공이에요. 요 앞에. 이게 동공인데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정체가 뿌옇다 보니 이 동공도 하얗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동공은 까맣잖아요. 그 까만 데에 조금 뿌옇게 뭐가 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셨나요? 그게 백태가 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백내장, 백태. 외우기도 쉽죠? 동공이 바로 빛이 통과하는 구멍인데 여기가 뿌얘졌으니까 빛이 잘 통과를 못하겠죠. 빛이 통과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요.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뿌얘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백내장이고요. 밤이나 밝은 불빛에서 온 천지에 다 비읍이네요. 백내장, 백태, 밤, 밝은 불빛 전부 다 비읍이죠. 그래서 밤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빛 주변으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퍼져 보이는 것.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백내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까지? 실명까지 이어지더라. 백내장 걸릴래, 녹내장 걸릴래? 그럼 저는 백내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통통 기억나시죠? 녹슨못을 통통. 통증이 수반된다. 매우 중요하죠. 안구 통증, 두통. 이런 통증이 수반됩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에는 보였었는데 이만큼이 안 보이고 여기가 잘려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까지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녹내장의 특징입니다. 자, 백내장은 정리하자면 수정체가 뿌얘지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가 뿌얘지니 빛이 들어오는 동공에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인다. 즉, 얘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시력이 점차 흐려집니다. 그러나 실명까지는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죠. 그리고 백내장이니까 밝은 불빛, 밤 이럴 때 눈부심이 있게 되고요.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이런 것도 백내장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 녹내장이었습니다. 문제 23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하는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2번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한다. 3번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4번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시작한다. 5번 혈당이 300mg per 데시리터 이상 시에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당뇨병. 제가 아직 2단원 이 부분 강의를 못 찍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당뇨병은요.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면 요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이에요. 너무 많아서. 자, 원래 우리는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혈액이 흐를 때요. 우리 혈액 중에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요.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막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엄청 많아져요, 여기에. 그러면 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혈액 중에서 빼버려요. 너네 포도당 많이 필요하잖아. 가져가. 그러면 근육은 정말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저축을 해놔요. 다른 형태로.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러려면 포도당이 근육이나 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이 있어서 간이나 근육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간이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열쇠를 들고 덤벼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슐린에 대한 세포 저항성을 낮춰야겠죠. 열쇠 들고 가면 그냥 원래대로 문 열어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세포 저항성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운동을 하면 첫 번째는 인슐린에 대한 세포 저항성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써버려요. 운동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배가 고플 때는요. 혈액 중에 포도당 양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운동을 하면 가뜩이나 포도당이 없는데 운동을 하니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한다. 효과가 별로 없겠죠. 10분 너무 적잖아요. 그럼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되셨죠? 세 번째,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하면 너무 부족하죠. 틀렸습니다. 적어도 5회 정도는 운동을 해라. 이렇게 운동합니다. 이제 5회인데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하고 일을 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속 이틀을 쉬면 안 되고요.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하루 운동하고 이렇게 5일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2회는 너무 적다는 거죠. 4, 5회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우리 책에는 5회 이상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시작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 분해 산물이거든요.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이제 1시간 정도면 소화가 돼요. 1시간에서 2시간요. 한 30분 정도 되면 혈액 중에 포도당 양이 많아져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당량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한 30분에서 60분 안쪽에 당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5번에 혈당이 300mg/dL 이상 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 정상적인 혈당은요. 공복 시에 한 1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이 한 140 정도고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250 정도만 됐다. 그래도 운동 못하게 해요. 자, 250, 300 이 정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원래 혈당이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왜? 간이나 근육으로 포도당을 보내서 양이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300만큼 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근육으로 포도당이 잘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엄청난 포도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못 넣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지겠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연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4번.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선망, 2번 뇌졸중, 3번 우울증, 4번 파킨슨병,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2번 뇌졸중입니다. 이것도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한대요. 자, 언어 쪽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을 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몸이 있으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팔다리만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인데 이쪽만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반쪽만 이상하다? 그러면 뇌에 이쪽 부위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자, 왼쪽 뇌가 잘못되면 오른쪽 팔다리가, 오른쪽 뇌가 잘못되면 왼쪽 팔다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반대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마도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뇌졸중을 고르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거죠. 근데 왜 뇌가 졸지에 기능을 못하고 중지를 했느냐?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것이 바로 뇌경색이고요. 혹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이죠. 이렇게 뇌경색과 뇌출혈이 일어나면요. 뇌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즉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의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요. 이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뇌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네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이렇게 5가지의 뇌가 있는데요. 이 뇌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면서도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생긴 부위가 만약에 소뇌다. 그럼 소뇌가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소뇌가 하는 일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소근육 운동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근육 운동이라 그러면 젓가락질 정교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 잡는 것도 잘 못해요. 비틀비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뇌에 손상을 입었다. 그럼 대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대뇌의 어떤 부위는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는 거죠. 대뇌의 어느 부위는 감정의 중추가 있어요. 그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그럼 사람이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다 그러면 진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운동실조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선망부터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선망은요. 갑작스런 의식 변화가 특징이죠. 약간 잠이 덜 깬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은요. 약간 심리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뭐 수면 장애가 있고 자살 충동이 있고 그다음에 식욕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막 밥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으면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 흥미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고요. 파킨슨병은요.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얘의 특징은요. 원래 4대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손떨림이 있죠. 손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발도 떨리고 그러는데 떨림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강직되고요. 즉 뻣뻣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리고 동작이 굉장히 느려져요. 마지막으로 자세가 구부정하고 잘 균형을 유지 못하면서 불안정하죠. 이 4가지 큰 특징이 있답니다. 5번에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죠. 이 노인성 치매 말고 뭐가 있냐면 이제 뇌혈관성 치매도 있어요. 이 뇌혈관성 치매는요. 뇌졸중하고 매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치매잖아요. 이 노인성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능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어눌하게 한다면서
여기서 이 언어 능력의 저하는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떠듬떠듬 한다든지 그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막 이러는 것. 그리고 뭐 진압력도 떨어지죠. 사람이나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인지가 떨어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에 있는 건 뇌졸중과 관계된 것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29회 기출문제 1교시 5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열공!